그는 나라를 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라를 망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왕. 하지만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조선을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린 인물, 백성에게 조정은 아직 살아있다고 외쳤던 왕세자. 그가 바로 광해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는 왜 왕이 된 순간부터 폭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전란 속에서 영웅이었던 그는 어째서 평화가 찾아오자 가장 먼저 버림받은 왕이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 명과 후금이라는 두 제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던 나라, 그리고 그 최전선에 홀로 서 있었던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 반역으로 바뀌고 나라를 지키려던 결정이 죄가 되어 돌아온 순간,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광해군. 그는 정말 쫓겨나도 마땅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이 놓쳐버린 마지막 기회였을까요? 지금 그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되자 조선은 순식간에 붕괴했습니다. 왜군은 남쪽에서부터 밀려 올라왔고 관군은 싸우지도 못한 채 붕괴되었으며 조정은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도 한양은 불길에 휩싸였고 궁궐은 텅 비었으며 거리에는 갈 곳 잃은 백성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왕은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달아났고 조정 안에서는 명나라 땅으로까지 피신하는 방안이 실제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백성들 눈에는 마치 왕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만큼 허망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자리에 홀로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살의 왕세자 광해였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권한도 군대도 병영도 없었습니다. 명령권조차 애매한 말 그대로 이름만 세자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적의 침공이 이미 시작된 위험한 지역으로 그는 오히려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평안도 이미 전쟁의 여파로 혼란에 빠진 지역들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세자가 향한다는 사실에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고 왕세자가 사로잡히기라도 하면 조선 왕실은 끝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왕이 떠난 자리에서 세자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백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은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백성들을 위무하고 질서를 세우는 데 힘썼습니다. 나라가 아직 남아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관리를 정비하고 민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살피며 전장의 소식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왕의 권위가 아니라 현장에 서는 발걸음으로 조선을 붙잡았습니다. 도망쳐 숨어버린 관리들조차 세자의 소식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갔다는 소식이 들리는 곳마다 조정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세자가 머무는 곳은 자연스럽게 행정이 처리되는 공간이 되었고 남아있는 조선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분주라 부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임시정부이기 전에 사실상의 중앙 기능이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현장에서 정치와 군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체제였고 전쟁 속에서 나라를 유지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그가 왕관 대신 짊어진 것은 나라 전체였습니다. 반면 선조는 의주에서도 조정을 운영했으나 자신의 존재감이 세자에게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민심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왕의 자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웅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담이 됩니다. 선조는 점점 광해군의 존재를 정치적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나라를 떠난 왕보다 남아서 책임을 진 세자가 더 주목받는 상황은 조정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양위 논의는 반복되었고 세자의 권한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 그 차이는 더욱 또렷해집니다. 광해군은 평양 탈환 이후 전라도와 경상도의 병력 운용과 지원 체계 전반에 깊이 관여하며 전쟁을 뒷받침합니다. 지방의 군정 상황을 파악하고 병력 동원과 물자, 수급을 조율하는 일에 직접 나섭니다. 조선의 전쟁은 겉으로는 선조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지만 현장의 움직임은 광해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현실을 명나라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명은 광해의 역할을 주목하며 조선 내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아들이 성장할수록 아버지의 자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광해군은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분명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훗날 그에게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이 시기에 광해군은 분명한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도망친 왕의 시대에 남아서 나라를 떠받친 가장 눈에 띄는 왕실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란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광해군의 진짜 비극은 이 영광의 끝자락에서 시작됩니다.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은 왕좌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 즉위는 그가 평생 기다려온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끝없는 불안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새 왕의 탄생을 알리는 종소리보다 먼저 궁궐을 채운 것은 기쁨이 아니라 의심과 논란이었습니다. 선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자를 누구로 확정한다는 명확한 교시를 공식 문서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은 곧바로 조정 전체를 뒤흔드는 균열이 되었고 소북 계열 신료들은 어린 영창대군을 내세우려 하며 권력의 중심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북은 세자 계승 원칙을 근거로 전국을 밀어붙였지만 그 과정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르기는 했으나 모든 것이 불안정한 직위였습니다. 명나라의 책봉은 늦어졌고 신하들은 갈라졌으며 왕좌 아래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균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왕이 되었지만 단 하루도 편안한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통치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국 안정에 모든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대북만 끌어안지 않았고 남인의 이원익을 중용하며 서인의 이항복까지 불러들였습니다. 붕당을 뛰어넘어 나라를 수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왕으로서의 첫걸음은 복수가 아니라 수습이었고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씻기 위한 개혁도 이어졌습니다. 대동법을 경기도에 먼저 시행해 백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했고 허준이 완성한 동의보감은 이 시기 마침내 세상에 나와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책이 됩니다. 삼강행실도 또한 다시 간행되어 무너진 도덕 질서를 붙들어 보려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라는 조금씩 숨을 돌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등 뒤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이라는 존재, 임목대비라는 이름, 그리고 서자 출신 임금이라는 굴레가 하루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이 왕좌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불안은 곧 의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정치에서 불안은 언제나 가장 먼저 의심으로 모습을 바꾸고 의심은 가장 위험한 권력이 됩니다. 왕실을 둘러싼 소문은 점점 커졌고 조정은 다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611년 봉산옥사, 1613년 개축옥사가 이어지면서 수많은 인물이 역모 혐의로 끌려갔고 신문 과정에서 고문과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대북에게만 책임지울 수 없는 이유는 왕이 이를 분명히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국 묵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끝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공식 기록에는 병사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안팎에서는 이 어린 왕자의 죽음이 과연 자연사였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임목대비 또한 궁 안의 외딴 곳으로 옮겨져 유폐되었고 왕비였던 여인은 살아있는 유령처럼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의 도덕은 궁궐 안에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광해군은 더 이상 나라를 지키던 세자가 아니었고 어머니를 궁에 가두는 왕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이름에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덧붙습니다. 구국의 영웅이 아니라 폐륜의 군주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의 잔혹함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왕좌, 작은 불씨 하나에도 목숨이 위태로워지던 궁궐, 그리고 정치적 생존이 곧 삶이던 시대. 광해군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민심과 생존, 그리고 권력이라는 세 갈래 길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정치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선택은
생존과 권력을 함께 움켜쥐려는 정치로 기울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점점 사람을 지워가는 기술로 변해갑니다. 왕좌는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었고 의심으로 둘러싸인 감옥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왕이 되었지만 그 순간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정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기라도 하던 대신들이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다물었고 사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궁궐을 오가던 인물들이 언제부터인지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정치는 여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올라오는 보고서는 언제나 나라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뿐이었고 들끓는 민심과 무너지는 현장의 소리는 궁궐문을 넘지 못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신하들은 왕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보다 가장 안전한 표현을 골라 올리는 데에 익숙해졌고 광해군 앞에 서는 순간 정치란 진실을 말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남는 일로 바뀌어갔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논밭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식량은 부족했으며 세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궁궐 공사는 이 무렵 본격화됩니다. 불타버린 궁궐을 복구한다는 명분으로 창덕궁과 창경궁이 다시 세워지고 인경궁과 경희궁까지 동시에 지어집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백성의 집은 천천히 복구되었지만 왕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완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궁궐 공사 현장으로 끌려나가 기와를 나르고 나무를 옮기며 나라가 자신들을 위해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왕을 위해 복원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게 됩니다. 국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빈자리는 새로운 세금과 각종 부역으로 메워졌습니다. 여기에 공명첩이 쏟아져 나오면서 벼슬은 더 이상 능력으로 얻는 자리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되어갔습니다. 벼슬이 거래가 되자 관리들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아야 했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궐로 들어가는 보고에는 언제나 한결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의 민심은 안정되어 있으며 국정 운영에 큰 문제 없습니다라는 보고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궁궐 안에서 이 말을 믿으며 나라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가 보고 있던 것은 조선이 아니라 궁궐이라는 울타리 안의 세계뿐이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조정 안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조차 낮은 목소리로 이 왕이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시작했고 더 은밀한 자리에서는 이미 새로운 임금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궁중괴담처럼 여겨졌던 이야기들이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구체적인 이름과 상황을 갖춰가자 조정 안의 표정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임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임금 이후를 계산하는 시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내부에서는 천천히 폭풍이 자라고 있었고 그 폭풍은 언젠가 반드시 왕좌를 향해 불어닥칠 운명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이 죽고 임목대비가 유폐되기 훨씬 이전부터 조선 바깥에서는 이미 또 다른 전쟁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나라 밖에서는 동아시아의 판 자체가 뒤집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났다고 해서 전쟁의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명나라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후금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다시 한번 커다란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쇠락한 힘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여전히 자신들의 일부처럼 대하며 군사와 식량, 각종 보급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미 모든 것을 쏟아부은 조선으로서는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조선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아직 임진왜란의 폐허 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다시 전쟁이 터지는 순간 국가는 회복할 기회를 완전히 잃을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나라의 요구에 예전처럼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서기보다 조선이 피해를 입지 않는 길을 먼저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해군 중립외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외침도 없었고 뚜렷한 선언도 없었지만 분명한 기준 하나만은 존재했습니다. 조선을 살리는 것. 그 선택은 곧 오해를 부릅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버린 임금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조정 안에서는 그가 명을 저버리려 한다는 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에게 중요한 것은 주군이 아니라 백성이었습니다. 명분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후금은 단순한 오랑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조직화된 군대와 강력한 지휘체계를 갖춘 거대한 군사 집단이었고 명나라조차 쉽게 맞설 수 없는 상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이 전쟁이 명의 전쟁일 수는 있어도 조선의 전쟁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조선이 대신 피를 흘릴 이유는 없었고 대신 무너질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면전 대신 시간을 버는 길을 택합니다. 완강한 거절도 무조건적인 추종도 아닌 위험한 줄타기 외교였습니다. 조선은 명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고 후금과도 정면으로 적이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광해군은 양쪽 모두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외줄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1619년 그 결말이 현실이 됩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다시 군사를 요구했고 광해군은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군이 명나라를 돕기 위해 파병됩니다. 그러나 전황은 조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르후 전투. 조선군은 패배했고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합니다. 그 순간부터 또 하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광해군이 강홍립에게 처음부터 항복하라는 밀지를 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공식 기록 어디에도 항복 명령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광해군은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침묵을 택했고 그 침묵은 곧 의심으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정말 나라를 살리려고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명을 버리고 후금에 기대려 했던 것인지. 광해군의 외교는 점점 신뢰가 아닌 불신 위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를 남깁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조선은 공격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후금은 조선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동안 조선은 또 한 번의 대규모 전쟁을 피해갑니다. 눈에 띄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효과를 내고 있던 외교였습니다. 광해군은 전쟁을 막음으로써 백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고독했고 너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외교보다 눈앞의 충성을 더 원했습니다. 조선이 명을 배신했다는 말은 점점 커졌고 후금과 몰래 손을 잡았다는 소문까지 궁궐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광해군은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그의 선택은 조선의 생존 문제가 아닌 충성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나라를 살렸는지가 아니라 누구 편이었느냐가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광해군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전쟁을 막았던 왕은 전쟁을 두려워한 왕으로 바뀌어갔고 백성을 지키려 했던 선택은 비겁함이라는 이름으로 더 씌워집니다. 그러나 역사는 묻습니다. 조선이 만약 그때 다시 전쟁에 뛰어들었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말입니다. 그의 외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분명 조선을 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그를 더욱 위험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한 신하는 미워도 위험한 왕은 더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사방이 막힌 왕이 되어갑니다. 이 고립은 끝내 침묵으로 사라지지 않았고 조선은 마침내 왕을 향해 칼을 들게 됩니다. 인조 반정의 그 밤, 단 몇 시간 만에 궁궐은 뒤집혔고 광해군은 왕에서 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항하지 못했고 자신을 변명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왕이라는 이름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한 시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은 역사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듯 퇴장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해군은 폭군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를 그렇게 기록한 채 오랜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너무 빠르고 너무 짧습니다. 과연 이 왕의 얼굴이 폭군이라는 두 글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 전쟁을 피하려 했던 임금이 있었습니다. 칼을 들기보다 외교를 택하고 명분보다 백성의 생명을 먼저 계산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전면전으로 몰아넣지 않았고 그 대가로 명나라의 충신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끝없이 위험한 줄 위를 걸으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그 선택은 분명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피했다는 것은 곧 수많은 목숨이 살아남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정치는 환호보다 의심을 낳았고 보호보다 배척을 불러왔으며 결국 그는 외교에 성공하고도 정치에서는 고립되어 갔습니다. 광해군의 실패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명과 후금 사이 누구의 편도 되지 않겠다는 선택은 그 자체로 위험이었고 어느 쪽에도 완전히 기대지 않겠다는 태도는 결국 어느 쪽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옳은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을 위해 안전한 설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곧 왕좌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왕은 나라를 살리고자 했지만 정작 정치 속에서는 스스로의 생존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광해군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선택은 늘 오해받고 신중한 판단은 늘 비겁이라 불리며 다수와 다른 길을 택한 사람은 언제나 외톨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결과만 보고 사람을 규정해버립니다. 그는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폭군으로밖에 남을 수 없었던 구조 안에 놓여있던 왕이었을까요? 권력을 탐해서 무너진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짓눌려 사라진 인물이었을까요? 어쩌면 광해군은 실패한 왕이 아니라 시대를 너무 앞서간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이른 현실주의자였고 너무 고독한 선택을 한 사람이었으며 너무 냉혹한 환경에서 혼자 살아남으려 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광해군은 단주의 잣대로 재단할 인물이 아니라 다시 묻고 다시 읽어야 할 해석의 왕입니다. 그는 지워야 할 이름이 아니라 역사가 다시 불러야 할 이름이며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시대가 남긴 하나의 통찰이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해군은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끝내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왕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비추었다면 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됩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